사실 저는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 정신줄만 잘 지키는 게 낫다고 봐요.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요동치는 주식과 계좌 보고서 막 마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면 돈이 위험해져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처음에 재테크와 그리고 투자를 시작했을 때 멍부 쪽에 가까웠어요.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요. 왜냐면 20대 후반에 대출 이자를 7%씩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3% 정도밖에 안 주는 그런 적금에 가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진짜 완전 은행의 호구였던 거죠. 회사 열심히 다녀서 은행에다가 돈을 퍼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막 맨땅에 헤딩을 하듯이 우왕좌왕 하면서 그렇게 재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멍부였었던 저는 경제적으로 현실 감각을 점점 찾아갔고요. 그렇게 시드머니를 쌓아가고 그리고 투자를 또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질풍노도의 연속이었죠. 투자하자마자부터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역사적인 폭락장이 닥치질 않나, 막 내가 팔면은 폭등하고 내가 갈아탄 주식은 폭삭 주저앉고 한 고비 건넜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바로 나타나고 계속 정말 이런 어려운 일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10년 가까이 주식시장에 머무르면서 소위 말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 정말 참 많이 발생하는 곳이 주식시장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시장이라는 게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파도가 되게 크잖아요. 밀물이 들어올 때는 되게 신나지만 어느 순간에 썰물이 빠져나갈 때는 더 크게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뭐 돈만 뺏어가는 거면 괜찮은데 돈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멘탈이랑 자존감도 같이 뺏어가요. 작년 말에 시장 상황 때문에 2022년 그 한 해 동안 투자하시면서 타격 입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돈과 함께 그리고 멘탈까지 함께 털려서 너덜너덜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탄탄대로 꽃길만 걸을 걸로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지만 그 꽃길이 가시밭길로 막 돌변하는 과정도 경험하셨겠죠. 결국에 가장 큰 하락 시점을 못 이기고서 주식을 팔아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락장이 한창일 때 이제 조금이라도 내가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4개월 전에, 그러니까 2022년 10월 정도에 저한테 들어왔었던 댓글 하나가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주 작가님,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미국 주식을 지금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팔고 현금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튜브 보면 모든 전문가가 당분간 하락을 예상하고 있어서요. 작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영상 보고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마음을 정말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불안감을 느껴요. 저라고 무슨 막 천하무적 마인드를 가진 것도 아니고 겁이 날 때 당연히 있죠. 하지만 제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나름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먼 훗날에 시간이 2년, 3년, 그리고 5년이 흘러가면 오히려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나았다는 거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 저는 알거든요. 사고 팔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실수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되게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식 투자는 멘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공포에 압도당하는 그 마음이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장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그런 일이 주식시장에서는 참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럼 별것도 아닌 일과 이 별거인 일을 어떻게 이걸 구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죠?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경영자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다 그냥 저한테는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 서비스 경영진 이외에는 시장에 어떤 일이 던져져도 그냥 다 별거 아닌 일이니까 공포감을 갖는 거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대공황이 와도 서브프라임이 터져도 3년 만에 지나갔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공포가 한번 딱 침범하면 그 공포를 강화하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보이고 또 들리죠. 그러면 막 더 무서워지고 압도당하죠. 그런 어려운 소식들에. 급기야 최악의 상황에 주식을 팔아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공황장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게 정신과적으로 꽤 흔한 거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제 가까운 지인 중에서 공황장애를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는 어둡고 닫힌 공간에 탁 들어가면 완전 패닉에 빠져버려요.
친구가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주위를 돌아보면 다 닫혀있고 어둡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너무 무서워 막 이런 생각이 탁 들면 그때부터 그 공포가 막 점점 커지고 숨이 막히고 막 미칠 것 같대요.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게 무슨 마음인지 완벽하게 공감이 되지는 않지만 가끔 악몽을 꿀 때는 그런 경험을 해요. 어젯밤 제 꿈속에 정말 무지막지하게 생긴 트럭 한 대가 나왔는데 그 트럭을 보고 무섭다는 생각을 잠깐 했더니 그 무서운 감정이 막 점점 커지고 이 트럭이 막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급발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트럭에 쫓기면서 꿈에서 깼는데 공포라는 게 저는 이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씨앗이 하나 툭 던져지면 그 찰나의 시간 동안에 이 공포가 확 커져서 나를 탁 압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느끼는 공포도 저는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갖고 퍼져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시장 전체 분위기도 그렇고요. 공포의 마음을 딱 뺏겨버리면 엉뚱하게 너무 비싸게 사거나 너무 헐값에 팔아버리게 되죠. 만약에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분께서 투자하면서 주기적으로 비슷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계신다면 자신의 지난 투자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제가 정말 장담하건대 지식 부족의 문제에서 온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식 부족 때문에 지금 투자가 어려우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투자 지식이 많은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이라는 거는 이게 통합이 돼야지 현실에서 의미 있게 쓰임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서 복잡함만 가중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데는 부족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공포감, 멘탈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많은 투자자들이 변덕스러운 주식시장에 못 이겨서 시장을 떠납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이 오랜 기간 이어진다면 더더 그래요. 주식시장을 떠나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지레 겁먹고 포기해서 주식을 내던지고 나면 그 투자를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투자의 성공 스토리는 저는 이제 좌절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싹 튼다고 생각합니다. 공포에 굴복해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워런 버핏이 투자와 성공의 그 제1원칙으로 돈을 잃지 말라라고 했다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멘탈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사실 저는 주식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이 정신줄만 잘 지키는 게 낫다고 봐요.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요동치는 주식과 계좌 보고서 막 마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마음이 흔들리면 돈이 위험해져요. 지식이 없어서 돈이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털린 상태가 개인적인 재정에 더 위험합니다. 마음이 털리면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이게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에는 또 돈까지 더 크게 잃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투자자의 단단한 멘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멘탈이 강해지면 생각이 하나로 모이고 또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결단력이 생기고 확신이 붙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끈기 있게 인내심 있게 이걸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투자의 어떤 기술보다도 또 어떤 복잡한 지식보다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명백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는 수많은 축구 경기의 승부차기 순간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키커들은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장 공을 많이 찰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작은 오차 범위 내에서 3분의 1 확률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향해서 공을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골키퍼들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비록 그 공이 오는 방향을 제대로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공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25에서 30%에 불과했다고 해요. 반면에 이 키커가 공을 가운데로 찼을 때는 가운데에 그냥 골키퍼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었더라도 그 공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놀랍게도 60% 이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골키퍼들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중앙에 있었을 때 가장 높은 확률로 공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주님들이 이제 승부차기의 골키퍼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뛰실 건가요?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은 그냥 가운데에 서가지고 공을 딱 째려보고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실제 승부차기에서 골키퍼들이 94%의 확률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열심히 날아다닌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가운데에 탁 서 있으면은 공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이미 골키퍼들이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키퍼들은 이미 다 알면서도 왜 그런 선택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중앙에 있으면 되지 왜 오른쪽 왼쪽으로 열심히 몸을 날리면서 그 골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을 낮추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골키퍼들은 주로 두 가지 이유를 대답했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어느 쪽으로든 내가 움직여야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이니까 팬들한테. 그래서 내가 점수를 내주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좀 적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운데에 딱 서 있을 때 이 공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팍 들어가면은 점수를 잃었을 때 그 기분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심리가 어때요? 공감되지 않나요? 이 골키퍼 입장에 되게 공감되지 않나요? 이게 골키퍼들만 겪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이런 순간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또 뭐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응하던 지난 정부가 보였었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덜했을 문제들을 계속 많은 정책들을 내면서 좀 더 사태를 악화시켰었던 그런 과거 경험도 있어요. 자,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무의식 중에 우리가 실리를 외면하고 자존심 그리고 경쟁심, 뭐 정치적인 이유 이런 명분이나 뭐 기분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크고 작은 오류를 유발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이런 의식의 흐름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 책에서는 이런 의사결정의 오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때 절대 내가 그거 팔지 말았어야 됐어. 그때 그거 내가 샀어야 됐는데. 이런 말을 자주 혹시 하고 있다면 사후 확신 편향에 푹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위에 내가 그거 크게 오를 거라고 했지? 라는 말 혹시 자주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말 자주 하시는 분들이 이랬지? 내가 그랬지? 해서 해찌충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던데요. 이제 내가 그랬지? 내가 오른다고 했지? 이런 말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이렇게 뭐 좀 더 확장돼서 예언가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과거의 사건은 충분히 내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게 착각하는 인지적 오류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뒷부 편향이라는 거죠. 불확실성에 큰 돈을 거는 거는 끔찍한 일이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악재보다 더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니까요. 그 불확실성의 끔찍함을 완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후 과잉이 확신 편향에 빠져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지? 내가 그렇다고 했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더 스스로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겠죠. 그리고 결단력도 생기니까요. 근데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막 충만한 상태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번영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됐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주식 투자라는 게 어때요? 발가벗은 채 우리 불확실성에 노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주식 투자자의 숙명인 거를 좀 받아들이는 게 정신건강에도 내 계좌에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처분 효과 그리고 보유 효과인데요. 많이들 그래요. 이제 수익이 난 종목을 팔고 손해가 난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좀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분들은 때때로 무분별한 물타기를 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수익은 짧게 실현하고 손해는 확정짓지 않고 길게 가져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요. 계좌가 늘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방식의 주식 투자는 나의 주식 계좌를 쭉정이로 가득 채웁니다. 이와 같은 투자 습관을 행동경제학에서는 처분 효과 그리고 보유 효과라고 설명을 해요. 처분 효과는 투자자가 가격이 오른 주식은 빨리 팔려고 하고 또 손해를 본 주식은 오래오래 보유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실 상황에서는 내가 손실을 실현하는 걸 꺼리고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난 상황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내 수익을 확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더라도 확실한 이익을 손에 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건이나 주식이나 뭐 일단 소유를 하고 나면 그것을 갖기 전보다 훨씬 더 그것을 또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꼭 주식이 아니라도 뭐 부동산 같은 자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자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그런 주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 종목이 현재 내 계좌 안에 들어와 있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종목과 관련해서 하나라도 더 좋은 점을 찾기 위해서 막 애쓰거나 또 종목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의견을 막 의도적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일종의 보유 효과가 되겠죠.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던 처분 효과와 그리고 보유 효과에 이게 기가 막히게 자유
자유로운 사람이 사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 있어요. 저랑 투자의 관점이 99% 이상 일치하는 친구인데, 왜냐면 이 친구를 제가 주식의 세계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나 저의 계좌는 대부분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또 워낙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편이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한동안 이걸 오랫동안 좀 지켜보다가 마이너스인 주식을 정리하는 편이고 상승하는 주식으로만 좀 주식을 몰아가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너무 그렇다고 해서 이 주기를 짧게 막 사고 팔고 그걸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역시 뭐 저랑 마찬가지로 주식 창을 계속 보고 있을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거든요. 일상 자체가 너무 바쁘니까 가끔 그냥 주식시장의 흐름 정도만 확인하다가 얼마간 긴 호흡으로 주식을 가져가면서 아니다 싶은 주식은 천천히 정리를 하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주식을 사서 모으다 보니까 항상 계좌 상태가 좋은 편이더라고요. 쭉정이를 뽑아버리고 거기에 잘 자라던 꽃을 더 추가로 심으니까 이 계좌의 밭이 항상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식 종목도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주식 종목이 너무 많으면 뭘 뽑아야 될지 혼란스럽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볼 수도 없고. 근데 이 친구도 엄청 바쁜 친구다 보니까 종목 자체도 투자금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 대신 한 번 거래할 때 그 거래 금액이 5천만 원대예요. 크게 움직이되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 처분 효과와 보유 효과에 절대로 빠지지 않으면서 잘 투자하는 대표적인 예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물린 주식을 계속 가져가고 조금이라도 상승한 주식은 20%, 30% 정도만 먹으면 막 급하게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항상 이제 남는 거는 파랗게 물든 종목들만 주식 계좌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한 번쯤은 이 방식을 뒤집어 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투자 때문에 불안할 때,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 먹고 살 문제가 막막할 때, 이렇게 저렇게 뭐 돈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때, 그럴 때 막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커녕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자는커녕 평범하게만 사는 거, 평범한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거를 정말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돈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일 때는 일단 행동에 돌입하기보다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게 필요합니다. 내 행동에 일시정지 버튼을 딱 누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내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철학자 중에 되게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 분 계시는데 알랭드 보통입니다. 이분이 책을 정말 재미있게 잘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불안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이 알랭드 보통이 정의하는 불안은 지위로부터, 그리고 달리 말하면 사회적인 계급으로부터 기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현대사회에서는 표면적인 계급이 없잖아요. 금수저 아니고서야 뭐 지위의 높고 낮음 이런 거는 스스로 내가 성취하는 것에 따른 게 되겠죠. 근데 그런 노력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투자를 해서 내가 지위를 탈바꿈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다가 오히려 현재 지위에서 더 미끄러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지위가 더 높은 남을 질투하거나 아니면은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미끄러질까봐 걱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불안의 시작점은 지위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알랭드 보통의 주장이요, 꽤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요. 이 돈에 대한, 그리고 지위에 대한 불안감은 성공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해요. 그 동기부여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쏟을 건가 하는 게 저는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막 무턱대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케이스를 보기도 하잖아요. 한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례가 뭐였냐면, 대기업을 은퇴한 다음에 치킨집을 차리는 라인업이었는데요. 치킨집이라는 게 그냥 단지 자영업을 상징하는 말이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 뭐 갑자기 자영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다가 공경에 처한 경우가 많았었으니까요. 투자도 역시 그럴 겁니다. 평소에 뭐 내가 투자에 대한 식견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좀 불안한 마음에 허겁지겁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좋은 결과 내기 어렵겠죠. 점점 투자가 꼬일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투자가 꼬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더 또 불안해지겠죠.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알랭드 보통의 말처럼 내 지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엄습할 테니까요. 이렇게 한번 잘못 꼬이면은 일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이 꼬이고 있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일이 이렇게 꼬일 때 제가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이 꼬이는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지 않고 그냥 내가 집중할 일만 찾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초점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자꾸 힘든 것만 생각을 해봐야지 자꾸 힘든 것만 생각해봐야 기분만 나빠지고 걱정만 되고 답은 없잖아요. 불안한 거 계속 생각을 해봐야 해결되는 일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초점을 전환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성실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딱 해보는 겁니다. 제 책에서도 이 불안한 상황에서 초점을 전환해서 그 불안감을 나의 발전을 위한 모티베이션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방법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돈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 제 책을 딱 곁에 두시고 가끔 펼쳐보시면서 투자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불안함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덮쳐오는 건데 그걸 좀 의식적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의식적 반응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 반응을, 그 감정을 다 좀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내 주어야 합니다. 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 말로 이거를 요약을 해보자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활동이죠. 이게 되게 추상적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예시 중에 하나는요, 나를 관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의 하루를 녹화를 해서 그 녹화본을 돌려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를 제대로 관찰할 수가 있겠죠.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행하는 속속들이 그 행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을 거고, 내 이상한 행위들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의 투자를 스스로 좀 관찰하면서 제어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간단하게 3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건데, 투자의 거래 내역을 좀 기록해 보는 거죠. 언제 어떤 종목을 샀고 이걸 왜 샀는지를 기록하는 건데, 기록하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귀찮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그냥 투자 노트에다가 단 한 줄이라도 끄적여 놓으시는 겁니다. 그 단 한 줄이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한 줄 써 놓으면 그때 내 마음에 접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기억을 더듬어서 과거의 내 투자를 좀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미리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딱딱딱 걸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내 투자에 대해서 관찰이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라는 게 뭐냐면, 빚 없이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고 또 한 번 사면은 3년 이상 조건 없이 보유한다. 이런 게 이제 저의 대략적인 길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투자에 대한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찰하기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3번째는 책을 보는 거죠. 독서에는 간접 체험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고민, 내가 하는 불안, 이게 태초에 처음 있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이나 투자에 대해서든 인생에 대해서든 고민이나 이런 생각들, 그런 것들 다 이미 다른 누군가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누군가가 자신이 비슷한 절망에, 그 다른 누군가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또 비슷한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책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실 때 나의 상황과 되게 비슷한 사람들, 또는 불안할 때는 나의 상황과 비슷했던 사람들, 근데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저도 역시 이런 목적으로 책을 씁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 책이 닿기를 바라고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어차피 책 쓰는 거는요, 작가한테 돈이 안 돼요. 책 쓰는 거는 정말 완전 유명한 베스트셀러 유명 작가 아니고서는 99% 일반 작가는 책만 써서는 생계 연명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는 그 쓰는 행위가 나와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겠죠.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1명, 아니 1000명 중에 1명만에게라도 도움이 좀 되고 싶은 마음인 거죠. 혹시 투자를 하시다가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진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그런 때 있으시다면 또 그런 불안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글로
책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책은 너무 장황하다. 그냥 글로 한번 써보세요. A4 용지나 노트 하나 꺼내서 나를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 리스트 한번 쭉 써보시고, 그리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떤 감정으로 만드는지 그 감정조차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써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쓸 때는 어차피 나만 볼 거니까 뭐 더러운 비속어도 가리지 않고 다 쓰시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한두 번만 하셔도 투자에 대한 불안감은 정말 많이 해소되실 겁니다. 물론 이 묵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오래 걸리겠지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불안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일부터 한 걸음 뗄 수 있는 그런 힘을 줍니다. 내가 이제부터라도 티끌을 차곡차곡 쌓아가야지, 그런 힘을 주는 겁니다. 저도 미래의 일을 참 걱정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고, 노후 대비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도 물론 있고요. 항상 생각하고 걱정도 합니다. 제가 좀 걱정 과잉 인간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은 막 소개팅 나가서도 그 상대방과 결혼해가지고 뭐 자식 낳고 손주 보는 상상까지 한다면서요. 제가 좀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 아니면 심지어는 아직 있지도 않은 막 아이들에 대한 그런 노후에 대해서까지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 30% 먹는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더 먼 미래, 먼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요. 10년 후 10배 또는 10년 후 20배 되는 이런 투자라야지 제 노후가 든든히 대비가 될 거니까, 뭐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성장주를 발굴해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필수 소비재에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노후가 불안하시다면 지금 당장에 10억, 20억 없는 것을 탓하시기보다는 좀 더 먼 미래에 10배, 20배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식에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